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56명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당과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영무원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까지의 판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비리 의혹 적발과 관련해 이권 카르텔의 비리라며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하는데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회수 제한 없이 치료 감호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지난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며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언급한 가운데 추석 이후 반등했던 국내 코로나 확진자도 전날보다 2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렇지만 코로나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혐오 범죄 스탑. 안전하게 살고 싶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시민들의 추모의 꽃과 함께 놓은 글입니다. 어젯밤 신당역에서 순찰을 돌던 여성 영무원이 스토커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거든요. 이 여성은 1년간 국가에 자신을 지켜달라고 3번이나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의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성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지금 여자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또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정치권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노란 봉투법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실을 사측이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가 아니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 간접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확대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22대 입법과제로 개정안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처리 시기에 대해선 정의당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준비하는 단계라며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일부 불법행위 꼬투리 삼아서 수백억 손배서 물리는 거 이건 피해 보상 받겠다는 게 아니고 노조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제명을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노란봉투법이라고 장관도 노란봉투라고 같이 그래서 맞장구 치십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사활을 걸고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제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력과 파괴로 인한 손해만 아니면 되니까 다른 이들의 출근을 막아서 회사가 보는 손해 같은 건 아무것도 보상을 못 받게 되거든요. 노조는 불법 파업을 해도 되고요.
재계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시작해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점거농성 파업. 정작 파업의 이유였던 임금 인상은 합의가 됐는데도 8천억 원이 넘는 파업 손해를 노조에 배상 청구할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진 못했는데 사측은 얼마 전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경우 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우려사항을 전하는 등 입법화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불법 행위자를 보호해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쟁행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법 쟁행위를 부추겨서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에 큰 피해를 줍니다. 민감한 이슈이기에 말을 아끼곤 있지만 법조계도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쟁의 원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좀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아니겠네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년간 파업으로 발생한 국내 기업 손실이 연평균 1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 궁금한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부 심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심 기자,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문구점에서 제가 직접 어렵게 구한 노란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네. 이 월급을 직접 봉투에 담아서 주던 시절에 사용되던 봉투의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이었죠. 맞아요. 여기에 47,000원씩을 담아서 모금했던 지난 2014년의 캠페인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딱 44,000원씩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47,000원인데요. 네네. 준비한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빼곡한 글씨에 편지 옆에 현금이 47,000원이 놓여 있는데 그렇네요. 네, 한 시민이 8년 전인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한 언론에 보내온 겁니다. 법원은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에게 파업으로 끼친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거액이죠. 네. 이를 조금이나마 돕겠다는 취지로 보낸 건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란 봉투에 모금액을 모으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가수 이효리 씨까지 편지를 공개해 동참하면서 참가는 더 활발해졌고 같은 뜻을 가진 시민 47,000여 명이 참여해서 넉 달 만에 총 14억 7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후에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민의 호의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 정치권 의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엔 리포트에서 본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다시 이를 촉발시켰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손해배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와 그 이후에도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걸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여러 번 발의가 되긴 했었는데 네.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말고도 입법 추진의 계기가 됐던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확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코레일, 2011년에 한진중공업 파업에 대해서는 각각 70억 원과 59억 원의 배상액이 결정됐습니다. 또 최근 있었던 하이트진로의 파업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조합원 25명을 상대로 28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제한하자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재계에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의 경우에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난 1982년에 비슷한 법안이 있긴 했는데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도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손배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리해고 등의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6억여 원으로 상한액을 정해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십억, 수백억대에 달하는 우리의 손해배상 청구액과는 좀 대비가 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다르긴 하네요. 지금까지 심가연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을 돌던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직장 동료였던 30대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은 신당역에서 범죄의 흔적을 가리려고 위생모까지 쓰고, 그러니까 혹시나 머리카락이 떨어질까 걱정한 거겠죠. 1시간 전부터 여성이 순찰을 돌기를 기다리며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부근으로 구급 차량이 출동합니다. 구급 차량은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 영무원을 태워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향합니다. 신당역 또 다른 출구에선 30대 남성이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신원 이상의 남성분이 들어가셔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고요. 사건 발생 당시 여성 화장실에 비상벨이 울렸고 역사 직원들과 시민이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했던 남성 A씨였습니다. 가해자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흔적을 가리기 위해 위생모까지 착용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 동안 피해 여성을 기다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보신 대로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고 합의를 요구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됐던 법원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죠. 본인이 잘못하고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더한 짓을 한 겁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의자 A씨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소 직후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를 했는데 신변보호 조치는 한 달로 끝났습니다.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신변보호 조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는 A씨가 합의를 종용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자 지난 1월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스토킹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또 협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부모들이 걱정이 될까 봐 일절 얘기를 안 하고 본인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A씨는 두 혐의 모두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파악된 만큼 경찰은 보복범죄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엔 쌍봉을 그룹으로부터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이 적시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재직 시절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비를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여억 원 등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급해놓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입건해 수사한 검찰은 지난 8일 해당 발언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문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년여 동안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2억 5천만 원가량은 통상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인 소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이 범죄 수익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쌍방울을 둘러싼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가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이어 아들까지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들 이동호 씨가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을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이 씨가 해당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거래하자는 내용 등 200여 개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씨는 또 2020년 온라인 사이트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를 다녀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성매매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난해 말 이 씨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월엔 이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장남의 불법 도박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와 동호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대표 아들 조사와 관련해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나올 때까지 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9개월 동안의 수사에 이어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호 씨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이미 출소한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주민들의 걱정이 크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치료 감호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근식은 물론 조두순도 치료 감호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소급 적용이 되거든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근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더 강력한 재범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치료 감호를 받을 수 있고 치료 기간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치료 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별도 시설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는 처분이 불가능했습니다. 형기 종료 이후에도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춰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김근식은 물론 이미 출소한 조두순도 치료 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소아 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전담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밀착 점검하는 등 출소 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달 뉴질랜드 현지에서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경매하는 행사가 열렸고
여기 있던 가방에서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었죠. 여자아이는 10살, 남자아이는 7살이었는데 그 친모가 오늘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드를 눌러 쓴 여성이 경찰서 밖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10살과 7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뉴질랜드인 40대 A씨입니다. 아니 왜 살해했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창고에 유기하셨나요? A씨는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 생활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뉴질랜드의 한 창고에서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처분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지난달 11일 오클랜드에 사는 한 가족이 온라인 경매에서 여행 가방 등을 샀는데 이 안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던 겁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해당 창고를 장기간 빌린 정황과 함께 한국에 도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적 끝에 오늘 새벽 1시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중학생인 자신의 의붓딸과 그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이 여학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늦어지자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남기곤 세상을 떠났죠. 대법원이 50대 계부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계부 A씨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함께 살던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딸의 친구에게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수사가 늦어지자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분리,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들의 안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우리 사회와 국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의붓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법리 오해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져버렸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재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 시민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과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을 동원해 금은방을 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20대 2명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잡히면 촉법 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고 가르쳐준 건데 아차, 한 명이 생일이 지나 처벌 대상이 돼버렸네요. 이 아이의 자백으로 모든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한 금은방 앞에서 남성 2명이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CCTV 카메라를 돌린 뒤 망치로 유리문을 내리칩니다. 이어 진열대를 깨트리고 귀금속을 닥치는 대로 쓸어담습니다.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시간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깨고 여기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1분에서 2분 정도 매대를 다 망치로 부셔가지고 한 5,500만 원 정도?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범행 장소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이 공원 화장실에 잠시 들렸다 떠났습니다. 훔친 귀금속을 넣은 가방을 변기 뒤에 숨기고 미리 준비한 가방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10대 2명을 붙잡았는데 촉법 소년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생일이 지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0대들을 뒤에서 조종한 주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20대 2명인데 평소 후배들에게 훔친 물건을 판매해 10%를 주거나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꾀어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2명은 또 다른 후배에게도 금은방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촉법 소년들을 모아서 너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절대 선배들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토바이, 가방 등까지 전부 준비를 해줬고 경찰은 20대 주범 등 5명을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성매매 알선을 한 20대 피의자를 애써 체포해 경찰서 앞까지 데리고 왔는데 한쪽 수갑을 풀고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너무 헐거웠던 거죠.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직도 이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여수경찰서 인근 도로에 피의자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이어 형사가 뒤를 쫓습니다. 3분쯤 뒤 400m가량을 뛴 피의자는 지나가던 배달기사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선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쪽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 씨를 경기 시흥에서 붙잡아 여수까지 후송했는데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놓친 겁니다. 경찰관 3명이 있었지만 주차를 하고 테이저건과 서류 등 짐을 챙기는 사이 김 씨가 수갑을 푸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앞은 이처럼 바로 도로와 연결돼 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수갑이 좀 느슨하게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수갑 덮개에다가 야간이고 하다 보니 손이 빠져 있는 걸 몰랐던 것 같거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주한 것으로 보고 수배령을 내려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6월 말에도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 파출소에 하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 부실 대응한 경찰관 3명을 징계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비리라며 개탄스럽다.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 민주당이 바로 발끈했습니다.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에 2,600억 원대의 불법, 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밝혔는데 사실상 검찰 수사 혹은 감사원 감사 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전 정부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정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를 공격해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친문계 핵심인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이 좌표를 찍으면 해당 부처가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지적하며 태양광 보급 확대는 진보, 보수 정부할 것 없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경선으로 뽑느냐 추대하느냐 말이 많았는데 자동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호남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유일의 호남 지역구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호영 의원 합의 추대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첫 출마 선언입니다.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신다면 국민의힘 의원 확장의 상징인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의원의 출마로 주의원 추대는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후보군이었던 김학용, 박대출, 조혜진 의원 등도 곧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주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 얘기가 나왔을 때 합의 추대하면 맡을 수 있다고 주위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후보가 나온 이상 경선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복수의 원내대표 후보가 나설 경우에 그 경선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당 혼란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주 의원을 합의 추대하자는 의견과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를 본 뒤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임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인 모레까지 주자들 간 셈법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서남빛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비리를 콕 집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요즘 윤 대통령은 약식 문답에서 상당히 정제된 단어와 문장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이라고까지 비판한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까지 세게 들어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왜 지금 이때 이 시점에 이렇게 강하게 조사를 한 걸까요? 대통령실 안에서는 태양광 시설의 난립이 이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가 올라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최근에 폭우와 태풍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더 유심히 들여다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를 놓고 당 정대가 한 몸으로 마치 미리 전략을 짠 듯 전 정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국무조정실 발표 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안에서 곧바로 비판을 하고 오늘 또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한 톤으로 비판 메시지를 냈죠. 전 정권의 정책 실정에 대한 부분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조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었죠. 이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옛날에 우리 당 위성정당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다른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국회에 들어올 때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 박 의원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든 소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박범계 의원은 여기 대해서 별말 안 했습니까? 박 의원은 문제의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한 것인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저는 민주당 덕택으로 의원 되신 걸 지적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정훈 의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은 배우자 건드리는 거 쪼잔하다, 충치자, 이것은 아니죠 라면서 그 배우자가 보통뿐이어야 말이죠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 의원이 전날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언급을 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퉁칠 건 퉁치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를 꼬집어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의원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에 두자라고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어제 냈었죠. 이에 대해서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이 감사원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또 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감사 중인 사안은 대표적인 게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백신 수급 지원 문제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뒤지지 않고 반격을 했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SNS에 정책 감사를 빌미로 정부 부처의 상황 노릇을 자처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감사 원복, 그러니까
감사원 원상복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단어가 계속해서 잘 쓰이고 있네요. 네. 예, 지금까지 서남백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년 10개월 만인데 정상들의 바쁜 일정 때문인지 한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 30분가량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기로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도 이후 2년 10개월 만이고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 놨다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는 20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185개국 가운데 10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연설문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추동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주재 리셉션과 현지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순방에 함께 나서는 김건희 여사는 리셉션 등 정상 부부 동반 외교 일정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회담을 원하는 나라들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농민들은 쌀알을 거두는 대신 트랙터로 벼눈을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사를 지어봤자 본전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써 키운 벼눈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포커스M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햇볕을 받으며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하기도 전에 성난 트랙터가 벼눈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기름값과 자재값 등 비용은 폭등했는데 쌀값만 폭락하면서 성난 농심이 폭발한 겁니다. 실제 수확기 쌀값은 2020년 54,121원에서 올해 8월 현재 41,836원으로 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농사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식당에 그릇 닦으러도 가고요. 아르바이트도 계속해서 그나마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려고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고요. 전북 지역 농민들은 삭발식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정부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고 수입쌀을 개방한 것이 쌀값 폭락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건너 불구하고 정부는 산지 쌀값을 위한 어떤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수수방관 그 자체였습니다.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것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8년 61kg에서 지난해에는 56.9kg까지 감소했습니다. 예년보다 쌀이 약 30만 톤 정도 이렇게 과잉 생산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쌀 소비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워낙 많이 줄어서 현재로서는 정부의 수매 확대가 큰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태그 없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신곡에 대한 격리를 할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최근에 쌀 37만 톤을 추매해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시중에 워낙 많은 쌀이 풀려 있는 관계로 쌀값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서 감독상을 비롯해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일부 출연진들이 트로피를 들고 귀국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주역들이 금이 환영한 현장에 최희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에미상 6관왕의 영예를 안고 돌아온 오징어 게임 주역들을 축하하듯 입국장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고된 비행을 끝낸 직후였지만 황동혁 감독과 배우 박혜수, 정호연은 취재진과 팬들을 향해 소나트를 보이며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멋진 1년간의 여정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성원해주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미상 74년 역사상 최초로 비영어권 드라마로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 트로피를 들어 보이며 세계 무대에 계속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기회를 주신다면 시상식 레이스에 참가해서 기존에 갔던 골든글로브, 에미상, 세그 어워드 이런 데 다시 한번 또 무대에 서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의상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렸던 배우 정호연은 특유의 밝은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행복합니다. 배우 이정재를 제외한 오징어 게임 주역들은 내일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상식 뒷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런던에선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닷새 동안 24시간 내내 조문이 가능한데 추모 행렬은 최장 16km, 대기 시간은 30시간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왕립 기마포병대가 끄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버킹엄궁에서 웨스트민스터 홀로 향합니다.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를 비롯한 왕실 가족이 조용히 뒤를 따릅니다. 버킹엄 궁 앞 더몰에는 추모객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And just seeing the coffin pass, it was just special and it meant a lot to me. 뚜껑이 닫힌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홀 중앙의 높은 단인 카타팔크에 안치된 후 일반 조문객에도 보안 검사를 거쳐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추모 행렬은 템스 강변까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I wanted to do something to show my appreciation to the lady, and I don't mind how hard the night has been for me.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 현지 언론은 대기줄이 최장 16km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약 3분간의 조문을 위해 최대 30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왕의 관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6시 반까지 공개된 뒤 국장이 염수될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양국은 기념 행사를 열면서 친목을 다졌죠.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강조했는데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말이 정말 무색해집니다. 발해는 말가린이 세운 정권이고 윤동주 씨는 중국인이고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상호 존중은 한중 수교 공동 성명에도 기재된 핵심 원칙인 만큼 앞으로 양국이 서로의 안보 주권, 민생, 그리고 정체성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수교 30주년 기념식을 목전에 두고 취임한 정재호 주중대사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정체성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중국은 이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7월부터 열린 한중일 고대 유물 전시회에 게시된 한국 고대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빼버린 겁니다. 주최 측인 중국 국가박물관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연표를 제멋대로 수정한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늘까지 연표 수정을 요구하며 유물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高句丽问题是一个学术问题，学术问题可以在学术领域进行专业的讨论和沟通，没有必要进行政治性的炒作。 역사 왜곡 사례는 또 있습니다. 6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선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중국으로 나옵니다.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는 설명도 달렸습니다. 또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박물관에는 발해는 말가린이 세웠고 대조영은 말갈의 수령이라고 한글로 표기돼 있습니다.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내용은 쏙 빼고 발해를 중국 동북지역 이민족의 나라로 취급한 겁니다. 중국의 돈 없는 동북공정이 자칫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 특별전에 게시된 고구려와 발해가 빠진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간 2차례에 걸쳐 항의 서한을 보냈으며 그 결과 중국 측으로부터 오늘 중에 한국사 연표 전체를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천하 막 무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의미죠. 무한불성, 땀을 쏟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격언과 함께하는 걸 보면 대가 없이 없는 건 없다는 세상 이치를 깨우쳐주는 듯합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 김제시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다 보니 인구 8만의 소도시가 들썩거렸죠. 4인 가족의 경우 400만 원을 받았고 한 대가족은 1,000만 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전남 영광군도 10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경북 경산시와 강원 양양군 등 전국 20여 개 지자체도 적게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죠. 모두 지난 7월 제8기 민선 지자체장들의 취임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선거 당시 공약했던 걸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지자체장을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김제시는 재정 자립도가 전북 14개 시군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10.1%인데 이번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800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재난지원금을 챙기며 선심을 쓴 다른 지자체 대부분도 재정 자립도가 부실했죠. 선거법엔 누구든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한 자에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순서만 바꿔서 표를 주면 지원금 줄게로 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또 이런 지원금들은 결국 주민들에게 빚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결혼 전에 나를 위해서 펑펑 쓴 남편, 결혼 후에 보니 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더라는 것과 또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린 왜 안 주냐는 볼멘 소리에 일부 소신 있는 지자체 등장들의 고민도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푸념까지 나옵니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지자체장이 우리를 쥐덫으로 인도하는 건 아닌지는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세금 퍼주는 시장과 군수님들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달 5일에서 11일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 건수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1,935건을 기록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이동량이 많았던 추석 이후 반등하다가 하루 만에 7만여 명으로 2만 명가량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계절 독감 유행 추이가 심상치 않죠. 방역당국이 오늘 대비책을 내놨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열이 나거나 두통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증상이 일반 감기 때문인지 아니면 독감이나 코로나19 때문인지 알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기가 기침도 하고 이제 코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알 것 같아가지고. 방역당국은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던 계절 독감이 올가을이나 겨울철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계절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4.7명으로 2018년에 4명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비해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 수요일 접종 이력이 없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9살 미만 어린이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한 차례 접종을 받은 어린이와 임산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2일부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팔에 독감,
반대쪽 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식으로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각각 다른 날 맞았을 때에 비해서 동시에 맞았을 때 항체가 더 높게 형성돼서 효과가 좀 더 좋다는 얘기는. 또한 방역당국은 다음 달로 요양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겨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조정기가 오는 걸까요?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9년 만에 0.51% 떨어졌는데 서울의 경우 지난주 추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거래량은 그야말로 절벽 수준. 이젠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자 집주인들이 세입자까지 직접 구해주겠다고 나설 지경이 됐습니다. 갑과 을 바뀌는 게 순식간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낸 아파트 급매 정보 문자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곧바로 입주 가능하다는 매물부터 집주인이 매매 후 전세로 들어가는 주전 매물까지 있습니다. 융자가 껴있는 집이거든요. 그 세금 때문에 집을 처분하셔야 되는 세금이나 이사 때문에 급매로 집을 내놨지만 매수자가 없자 집주인이 온갖 조건을 내걸면서 집을 팔려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는 6,8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지난달 매매 거래 건수는 전평형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매도인이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집을 팔면서 내가 전세로 살겠다. 그리고 전세금도 좀 높게 그렇게 해서 제시하는데도 거의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택을 사고자 하는 소비 심리 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역시 절벽 수준으로 지난달 서울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8분의 1 수준인 506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서 수요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두절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단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집주인이 매수인을 찾아 의리되는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른다고 예고됐던 라면과 과자 가격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요. 정부는 다음 달이면 물가 상승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가격 인상을 예고 중인 가스, 전기요금 같은 여러 품목을 보면 과연 가능할까 의문도 듭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매대. 농심 제품의 라면과 과자 가격표가 새 것으로 바뀝니다. 신라면 한 봉지당 편의점 판매 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도 편의점 기준 한 상자에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2번 먹을 거 1번 먹고 한 박스 사다 놓을까 했는데 이미 늦었나 봐. 이미 올랐대. 라면과 과자는 오늘부터 가격이 올랐지만 다른 식품은 이미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기세입니다. 올여름 잦은 폭염과 태풍이 겹쳐 작황이 부진하면서 당근과 무 가격은 1년 전보다 가격이 각각 2배씩 올랐습니다. 배추값도 전년 대비 2배 올랐는데 수급마저 불안정해 그마저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오는 10월 정점을 찍고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 늦어도 10월 경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좀 안정화 기조를 가지 않을까. 하지만 라면과 과자를 시작으로 다른 식품업계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전기와 가스 요금도 또 오를 예정인 만큼 물가 불안감은 쉽게 가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MBN이 개국 이래 10년 이상 500회를 넘긴 장수 프로그램 출연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매경 미디어 그룹 사옥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MBN 대표 시청률 견인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의 윤택, 이승윤, 동치미의 박수홍, 최홍림, 그리고 엄지의 제방에 출연 중인 서재걸 원장이 참석해 시청률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고교야구 최대어로 꼽혔던 서울고 김서연이 예상대로 전체 1순위로 한화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학폭 논란에 휩싸였던 고려대 김우성도 19번째로 두산의 지명을 받았는데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프로야구 새 얼굴들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현재 서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날 텐데요. 내일 새벽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점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의 비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6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을 따라서 5에서 40mm가 지나겠고요. 이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그 밖에 호남 내륙과 경남 서부 지역으로는 낮 동안 약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29도, 대전 3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31도, 대구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계속 북서진하다가 일요일쯤 일본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동쪽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